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주 내내 열립니다. 17명이 대상인데 오늘 하루에만 4곳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늘 그랬습니다만 어찌 이리 흠없는 후보자들이 없을까 싶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검증은 언제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증인이나 참고인 보기가 힘든 이상한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식 행위가 되풀이되면서 가뜩이나 열받는 여름, 국민들 마음만 더 상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차례 사과를 했습니다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강 후보자 청문회와 해명 내용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첫 질의부터 갑질 논란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보좌진에게 고장난 변기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차로 2분 거리인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과 부탁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다만 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보좌관은 똑같습니다. 지역구 보좌관한테는 집안일 시켜도 됩니까? 아니죠. 음식물 등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먹다 남은 걸 차에 두고 내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반대로 전직 보좌진의 증인 출석이 무산되면서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해명을 검증하진 못했습니다. 여야 입장도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일생, 삶을 한두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다 자신 있습니까?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 의혹자를 감싸는 정당에 국민이 어떻게 약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언급하며 울컥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언급한 내부 자료에 대해 주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입장문에는 해당 내용 전달자가 강 후보자로 나와 있는데 청문 준비단 내부 아이디어가 유출된 거라고 해명한 겁니다. 강 후보자가 관련 의혹들을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 등이 없어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 측이 일부 여당 인사청문 의원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입니다. 보좌진 2명 법적 조치라고 적혀 있고 메시지를 처음 보낸 사람은 강 후보자로 돼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본인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아이디어라고 주장했습니다.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그냥 취업 방해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했던 한 보좌진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다른 의원실에 재취업하려 하니 강 후보자가 해당 의원에게 전화해 문제 있으니 뽑지 말라고 했다는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또 특정인을 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유령 취급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막는 행위까지.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보다도 중요한 건 없다고 한 건 이재명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취업 방해는 불가능한 일이고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배제한 건 본인이 아닌 사무국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됐던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님. 단체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하지 않았던 단체방이고. 국민의힘 보좌진들은 청문회 시작 전 손팻말을 들고 강 후보자를 규탄했습니다. 갑질 장관 다녀왔습니다. 갑질 장관 다녀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20년 만에 두 번째 통일부 장관직에 나선 정동영 의원의 청문회 답변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연기, 군사합의 복원 같은 주장이 나왔는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상황에서 조건 없이 군사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만드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보관을 묻는 질의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 이걸 미국에 제안하겠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를 언급한 겁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고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선제적 복원도 주장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무려 4,330여 회나 위반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전후를 보면은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농지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위장 전입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아내가 보유 중인 태양광 업체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겁니다. 지도자로서의 고민의 줄을 잠시 놓으셨던 거 아닌가, 그러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이 앞서 제안했던 통일부 명칭 변경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한반도부나 평화통일부 등을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손팻말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파행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상임위원장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팻말이 내걸렸고 국회 직원까지 동원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과거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팻말을 붙였던 일이 소환되기도 했는데요. 역사는 또 돌고 돕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아웃이란 팻말을 내겁니다. 청문회 날에는 청문회를 하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 띄세요. 여야 설전에 결국 7분여 만에 회의가 중단됐고 약 1시간 만에 회의를 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 경위들에게 팻말 제거를 지시했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띄세요. 띄세요. 이게 최민희 독재라고. 티켓을 띈 적이 언제 있었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있었어요. 고성 충돌로 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했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선 일부 의원들의 팻말이 안 보이게 국회 방송 카메라가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티켓이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앵글각을 조작하는 이런 형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강 후보자 이름 석자로 만든 삼행시와 함께 갑질왕 아웃이란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여당의 반발에 청문회는 시작도 못한 채 13분 만에 정회됐고 이후 속개된 내란 정당 아웃이라 적힌 맞불 팻말이 등장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내란 정당?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이렇게 붙여놓고 장관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30여 분 설전 끝에 양쪽 모두 팻말을 떼면서 가까스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선 상임위 4곳에서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진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훈 기자, 청문회는 오늘 자정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네,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됐던 인사청문회는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시작된 만큼 자정 가까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4곳의 청문회 중에선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가장 팽팽합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외에도 배우자가 가진 스톡옵션 1만 주를 재산 신고하지 않은 점, 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강 후보자가 가사도우미 채용 자료를 여당에게만 보여준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리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뜻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야당한테는 보여주기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님.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야당은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료 제출뿐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4명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은 강선 후보자 1명, 전재수 후보자 1명 등 2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땠습니까? 네, 전재수 해수부 장관 청문회는 해수부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이전을 업적 삼아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질의에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서도 확답은 피했습니다. 부산시장 출마하실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세상 일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 않습니까? 내일도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모레 청문회를 앞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의혹을 검증했던 11개 교수단체가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10% 정도가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제자를 사지에 내몰았다며 장관은 물론이고 교육자의 자질이 없다고까지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제1저자로 2014년 색채학회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당시 연구 책임자인 교신저자였던 제자 A씨가 2년 뒤에 쓴 박사학위 논문에도 같은 표와 그림이 실렸습니다. 범학계 검증단이 분석한 두 논문의 유사도는 48%에 달합니다. 이 후보자의 해명대로 본인이 실질적 저자라면 제자는 엉터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게 됩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교육자임을 포기하고 제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자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증단은 이 논문을 포함해 이 후보자 논문 150편 가운데 16편에서 각종 연구 부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절률이 50%를 넘는 것도 2건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자 학위 논문에 1저자나 교신저자로 오른 이른바 가로채기 의혹, 논문 쪼개기와 중복 의혹 등이 모두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게 검증단의 판단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 행위를 하신 이진숙 후보께서 자진 사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검증단은 3년 전 김건희 여사 논문에 광범위한 표절이 있다고 발표했던 11개 교수단체 모임입니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16편 중 9편은 충남대 총장 임용 시 연구 부정 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 완료됐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고 북한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여럿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정체성에 대해 야당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상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 건 총 6차례입니다. 2004년 통일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2011년 9월까지 4건의 방북은 실제 성사됐고 1건은 불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28일에서 29일 이틀간 당시 사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목적으로 평양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며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김 후보자가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행사를 주도했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통일 골든벨이란 퀴즈 대회였는데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날짜와 북한 교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협정 등을 묻는 질문이 출제됐습니다. 야당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국가관이 결여됐다며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분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올바른 대북관을 가졌는지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 아마 많이 우려하지 않으실까. 2012년 민주노총이 발간한 통일교과서엔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당시 민노총 위원장이던 김 후보자가 교과서의 발간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고시에 합격해 임용을 앞두고 있는 5급 사무관들을 만나 공직자의 책무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청렴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음해당했다고 했고 치열하게 삶을 관리해왔다면서 돈을 마귀라고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사무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을 작은 신에 빗대며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그걸 권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게 된 겁니다. 똑같은 양의 책임이 부과돼요. 청렴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부패한 사람으로 음해당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저 사람 저 뭐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로 치열하게 제 나름의 삶을 관리해왔죠. 돈은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와 같은 것이라며 조심하면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업자를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면서 성남시장 시절 CCTV를 설치했던 경험을 들기도 했습니다. 너네는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내가 다 찍어 놓는다. 만나는 장면을 좁았죠. 이 대통령은 강연을 마친 뒤엔 교육생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예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특강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윤희숙 혁신이 체제로 쇄신에 나서는 듯했던 국민의힘이 또다시 미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려던 1호 혁신안 추진을 위한 전 당원 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는 듯하고 계엄 사태 전후로 당을 이끌었던 한동훈, 권영세 두 전직 지도부는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디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건지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 쇄신을 내세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쇄신 대상을 지목한 지 하루 만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사람을 내치는 게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내친다든지 누가 누구를 비판이나 욕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는 당초 대국민 사죄를 당원 당규에 수록하는 1호 혁신안을 놓고 오늘부터 전당원 투표를 하려 했지만 비대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2중 3중이 되거든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연히 모든 것이 정리가 되거든요.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총회와 같은 방식으로 당내외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내 반발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직 지도부는 대선 패배 책임을 놓고 난데없이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 때 도움이 안 됐다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묵은 내부 갈등에 기대를 모았던 윤희숙 혁신안까지 표류할 경우 국민의힘이 혁신 동력을 더 찾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도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강제 구인을 구치소 측에 요구했지만 불발됐고 내일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드론 작전 사령부 등 2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닷새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내란 특검이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1차 소환과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반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 겁으로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교정당국으로부터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며 내일 오후 2시까지 조사실에 인치하도록 다시 지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을 3차례 강제 구인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방문 조사에도 불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집 등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외환죄와 일반 이적죄 등을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 요성 부회장 등 기업인 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 수사관들이 압수물 상자를 들고 국토부 국가교통정보센터로 들어갑니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속도로 관련해서 당시 결제 서류 같은 거 확보하셨나요? 2023년 5월 국토부가 양평군 양서면이던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꾼 게 김 여사 일가 땅 때문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내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등 4명에게 1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특검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소재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배포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과 제작자 등에게는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자세한 내용 허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5월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제작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은 선을 향해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향해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성범죄 사건으로 갖게 된 왜곡된 기억으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는 2023년 11월 다큐 영화 제작자와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영화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박 전 시장의 가해 행위를 축소, 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화 상영과 유포, 관련 광고도 모두 금지하며 위반 시 1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이런 심대한 정신적 피해에 비해서 매우 적은 내용이어서 그런 금액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집은 가압류된 상태였고 단전과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아파트 출입문 잠금 장치가 부서져 있습니다. 현관문엔 법원 등기가 도착했다는 빛바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9일 이곳에 살던 60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땐 시신은 이미 부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지난달 16일 모자의 바깥 출입이 끊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집을 가압류한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이웃들과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 쓰시는데 잘 모르세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안 나와요. 숨진 모자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우편함에는 카드사 등 각종 기관에서 보내온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숨진 모자는 지난 5월부터 구청에서 매달 12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았지만 2개월치 아파트 관리비 60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다 PCR 집이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구청 관계자는 긴급 생계비 신청 당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안내하긴 했지만 수급자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 강남주택가에서 마약을 거래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긴박했던 체포 상황, 황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검은 봉지를 들고 골목을 내려갑니다. 그 옆을 지나던 검은 옷의 남성이 눈여겨보더니 뒤돌아서 따라갑니다. 잠시 후 빌라에 들어갔던 파란 옷 남성이 빈손으로 나옵니다. 지켜보던 3명이 남성을 덮치고 거세게 저항하자 바닥에 눕혀 제압합니다.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마약을 팔던 30대 남성을 잠복 중이던 경찰이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판매자가 들고 있던 검정색 봉지를 들고 나는 구매자 모습을 확인을 했고 일회용 주사기랑 결정체가 들어져 있었고요. 경찰은 판매 남성과 동시에 건물에서 나온 20대 구매자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판매자는 과거 자신이 살던 빌라 주차장으로 구매자를 불렀는데요. 골목 안쪽에 있고 주변 담도 높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선 장소를 정했는데 초등학교와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상습 판매자인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초범인 20대 남성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내가 들었던 사망보험의 수익자가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돼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실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형 보험사는 4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가입자 본인이 우연히 알게 돼 신고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몰랐다면 엉뚱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뻔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는 지난달 보험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우자 겸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법정 상속인. 4년 전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 권유로 들었던 보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뭐 수익자 신원 확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해. 김 씨 항의를 받고서야 알게 된 설계사 A 씨는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익자 지정을 할 때 가족 등본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해. 설계사 A 씨가 다른 가입자의 설계 내용을 복사하다가 수익자까지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현장 실태와 건전성을 점검하는 검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입니다. 형사처벌 사안이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그 사람을 통보를 하죠. 삼성화재 측은 현재 A 씨에 대한 제재를 심의 중이며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시험 기간에 몰래 학교에 들어가 시험지를 빼내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수차례 벌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긴 머리의 여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시험지 유출하려 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돈은 받으셨나요? 이 여성은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학부모와 함께 무단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시험지를 빼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까지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인쇄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며 덜미가 잡혔습니다. 성장하고 계좌를 탁 보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그냥 좋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난 받은 게 아니다. 두 사람은 2년 전 1학년 담임과 학부모로 만난 사이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부터 7차례 정도가 이제 그전에 더 들어간 걸로 올해는 4월에 한 번, 또 6월 기말고사 때 4번에서 5번, 또 작년에는 2번. 학부모의 자녀는 현재 고3 수험생으로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관제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범인 학부모와 이들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학교 시설 관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해졌지만 집중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숙박업소 주차장으로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릅니다. 건물 안으로 밀려드는 빗물을 쓰레받기로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119가 출동해 양수기로 물을 빼내면서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니네실 안으로 다 들어오고 지금 화장실에 물이 지금 안 걸러도 다 넘쳐가지고 양수기 빼내고 엘리베이터는 전부 다 위로 올려버리고. 근처 지하철 공사장은 흙탕물이 가득 찬 거대한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빗물은 제 위로 보이는 이 자재 출입구로 들이닥쳤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진 빗물에 6m 높이 승강장과 선로 800m 구간이 침수됐고 배수 작업을 하느라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5-6만 톤 정도 되는데요. 펌핑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24시간 정도 하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부산에는 사상구에 19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경남 거제 242mm, 경북 울릉 서면 213mm, 전남 여수 137mm 등 남부지방에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민 270여 명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여지껏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올여름은 안 할란갑다 했는데 역시나 또. 울릉도에서는 현포터널 인근 등 일주도로 곳곳에 낙석과 토사가 쏟아져 내려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비는 오후 들어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 많게는 10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는 길거리에 있는 콘크리트 맨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 깨지고 또 튀어올라서 사고 위험이 큰데 서울에만 4,000개 넘게 있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여름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인도와 도로가 구분이 안 됩니다. 맨홀이 있던 자리에선 물이 솟아오릅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의 압력에 맨홀 뚜껑이 솟구쳐 오른 겁니다.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수압을 높이자 맨홀 뚜껑이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뚜껑이 사라진 맨홀에 빠진 마네킹은 바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수압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맨홀이 튀어 올라서 보통 역류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2차 사고를. 철제 맨홀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콘크리트 맨홀의 경우 불어난 물에 더 쉽게 들썩이고 깨지기 쉽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관상 보기 좋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맨홀을 설치해온 지자체들은 안전성 우려에 교체 작업 중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15,000여 개의 콘크리트 맨홀 중 10,000여 개를 신형 철제 맨홀로 교체했고 남아있는 4,000여 개도 올 하반기까지 모두 바꿀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미 의회에서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를 설립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And I believe that the crypto world is going to take over those big banks. I think it's going to leave them in the dust. And I think it's going to change our modern financial system forever.
지난 2월 비트코인에 진입할 때라고 쓴 자신의 SNS 게시글을 최근에 다시 올리며 천만에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난 11일 비트코인이 11만 6천 달러를 찍으며 신고가를 기록한 직후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까지 돌파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1억 6,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 의회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 3개를 논의하는 이른바 크립토 위크가 시작되면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3,300조 원으로 전 세계 가산 시장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과거 피자 한 판도 사 먹기 힘든 가치였지만 이제는 아마존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증시 시가총액보다 더 커졌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고난도 수술을 로봇이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폐 이식 수술을 로봇이 주도했습니다. 사람이 수술할 때보다 절개 부위가 크게 줄면서 환자들의 회복 속도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특발성 폐섬유증을 앓던 66살 윤병섭 씨. 숨 쉬는 게 힘들어 산소 발생기 없이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했습니다. 1년 365일 누가 목을 꽉 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5, 6개월 전서부터는 위험을 좀 느꼈어요. 지난달 폐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로봇이 수술을 주도했습니다. 숙련된 의사보다 정밀한 팔로 손상된 폐를 제거한 후 기증받은 건강한 폐를 8시간 만에 이식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만 성공한 어려운 수술인데 국내에서도 처음 성공한 겁니다. 양쪽 폐를 다 이식한 게 첫 보고가 작년 말이기 때문에 폐이식 자체 로봇 술기를 적용한 게 불과 1, 2년 정도밖에 시도되어지지 않았고요. 폐이식 수술을 의사 손으로 할 경우 보통 30cm 넘게 절개를 해야 하지만 로봇은 10cm 안팎만 절개해도 돼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합니다. 윤 씨는 수술 열흘 만에 산소 공급 없이 숨을 쉬게 됐습니다.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호흡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요. 폐이식을 비롯해 암 수술까지 로봇 의사가 미래 새로운 의료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의대생들이 정적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국회를 찾아 대화에 나섰습니다. 복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의료 공백을 초래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옳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인사를 나눕니다. 의대생 단체가 전원 복귀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전공의 단체도 공개적으로 국회와 소통에 나선 겁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었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더 나은 의료라는 환자와 의료계의 공동 목표를 향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전공의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대 후 기존 수련 자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 등이 복귀의 주요 조건이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오늘 19일 자체 회의를 열고 정부에 요구할 구체적인 조건들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환자 단체들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의료 정상화를 기대한 이들이지만 정부가 집단 행동을 봐주면 의료 공백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환자들 지적입니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어 돌아온 전공의 의대생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도 반합니다. 이 같은 특혜 논란은 의대생 복귀를 놓고도 불거질 조짐입니다. 재적이나 유급 조치를 철회하고 무조건 복귀를 허용할 경우 다른 과 학생들은 물론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전공의들에 앞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이 특혜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대생 복귀, 이대로 괜찮은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의대생들이 원하는 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 의대협은 앞서 정부와의 면담에서 7월 중순에 복귀할 테니 1년치 교육을 30주 안에 이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대협은 정해진 학사 과정을 줄여받지 않고 계절학기 등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유급 조치를 받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유급 철회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올해 1학기 수업까지 불참한 전국 40개 의대 8,305명의 의대생은 유급 대상입니다. 전체 재학생 중에 42.6%에 해당됩니다. 의대는 학사 일정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내년에나 복학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특례 요구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도 있을 테고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복귀 의대생들의 학년이 밀리지 않으려면 수업 몰아듣기가 가능하게 학칙을 변경해야 하고요. 별도 보충 수업을 편성해줘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은 다른 학과 학생들은 받을 수 없는 특별 대우이기 때문에 교내에서도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절 학기로 학점만 채우면 끝나는 겁니까? 예과생들은 교양 수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본과생, 특히 졸업반인 4학년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는 9월에 의사 자격 시험인 국시가 치러지는데요. 이들은 응시 자격 요건인 주당 36시간 이상, 최소 52주의 임상 실습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국시 전까지 임상 실습 시수를 채우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준다면 사실상 내년에 추가 시험을 열어줘야 합니다.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한 게 이게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2020년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는데요. 이때 의대생 2,700명이 항의의 뜻으로 국시 응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다음 해 의사 국시를 한 번 더 편성해줬는데요. 공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코로나 유행 속에 의사 인력난이 심각했던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계속 물러서는 모습만 보였으니까 나온 결과예요. 그런 관성이 생긴 거고 앞으로도 또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해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정부의 원칙대로 오는 2학기에 복귀를 하되 졸업은 수업을 빠진 만큼 늦게 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의대협이 원하는 대로 이수하지 못한 수업을 계절학기로 보충하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의대 특유의 1년 단위 학사 일정을 이번 기회에 고쳐서 코스모스 졸업이 가능하게 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딱 하나의 코스만을 제공을 해왔거든요. 과도한 커리큘럼의 경직성을 좀 해소하자,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교육부는 오늘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학사 유연화에 대해서 딱 잘라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정부가 또다시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그것도 또 다른 시비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할 거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이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처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변재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 재평가를 예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거듭 언급해왔습니다. Our national defense requires urgent action and reform across the board. 그런데 미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 예산과 정책 법안의 초안 요약본을 공개하고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할 때 의회에 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을 때까지 주한미군 감축과 연합군 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변경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ndo-Pacific is getting more important. It's not just the U.S., but also organizing or collaborating with the country in the region.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건 트럼프 행정부 일기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규모의 변경을 할 때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장관의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의회가 동의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부 법안만 공개돼 세부 사항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국방장관의 국익 증명이란 단서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철인 3종 대회에 가명으로 출전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57살인 핀란드 대통령인데 국정 못지않게 운동에도 열정적인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철인 3종 경기 결승선을 통과한 남성이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지난 11일 핀란드 요로이넨에서 열린 철인 3종 대회 2위를 기록한 이 남성. 알고 보니 핀란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수영 500m, 사이클 20km, 스프린트 달리기 5km를 1시간 4분 19초로 완주한 스투브는 57살입니다. 본명 대신 이니셜로 참가해 주최 측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정체는 출발선에 등장했을 때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핀란드 총리를 지내다 보수 국민연합당 소속으로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된 스투브는 평소 운동광으로 유명합니다. mitä on. Pannaan kädet eteen ja tätä kannattaa treenata. Aloittakaa varovasti, jalat vähän ulospäin ja sitten mennään ihan tänne alas saakka. Noin ja takas ylös. Ja tää tietysti on niinku hyvä pakaraliike. 15년 전 시작한 철인 3종은 각종 대회 수상은 물론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도 겨룰 정도입니다. 정계 입문 전엔 핀란드 국가대표였을 정도로 골프 실력도 수준급인데 골프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뒤 첫 라운딩 상대가 스투브였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동아시안컵에서 나란히 2연승을 거둔 한국과 일본이 내일 우승을 놓고 격돌합니다. 3년 전에 패배한 우리 축구대표팀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성민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잔디가 축축하게 젖었지만 선수들의 발은 경쾌합니다. 볼 돌리기 훈련으로 조직력을 점검해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 한일전이 남았습니다. 홍명보호는 1차전 중국전과 2차전 홍콩전 선발 11명을 전부 다르게 해 새 얼굴들을 시험했지만 내일 일본전에 최정예 11명을 내세웁니다. 당연히 이 중요한 경기고 결승전이니까 이겨야죠. 가장 팀 내에서 좋은 경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아마 경기 출전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나란히 2연승을 거둔 만큼 내일 마지막 경기인 한일전에서 동아시안컵 우승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골득실에서 일본이 우리를 앞서 있어 비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만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홍콩전에서 혼혈 공격수 저메이뉴의 4득점을 비롯해 6골을 쏟아부었던 막강한 공격력의 일본은 FIFA 랭킹에서도 우리의 6계단 앞서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표팀은 최근 일본전 2경기를 모두 0대3으로 졌습니다. 3년 전 그 경기를 뛰었던 주장 조현우의 각오는 단단합니다. 실점을 0으로 이번에 만들어서 저희가 동아시안컵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6년 만에 동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 내일 한일전은 TV조선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우주라는 게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There's a concept that's crucial to chemistry and physics. It's entropy. Ice melts, cream mixes in, and tires deflate. That's why entropy has been called time's arrow. If energy has the opportunity to spread out, it will. 그런데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면 언젠가 우주는 열 죽음을 맞이한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인사청문회가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는 열었는데 자기 얘기만 합니다.
회의를 아예 못 열다가 겨우 문을 열면 시끌벅적, 공방만 오가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여권은 모든 후보들을 통과시키겠다는데 어찌 이리 후보들 면면이 뭔가 부족해 보일까요?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처럼 증인 참고인 거의 없이 시간 때우기만 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증인 참고인 채택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자가 자신의 모든 걸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엄중한 판단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혹에 대해 자료를 대충 내놓고 증명해 줄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듣고 묻고 하려는 건지요.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증할 수 없는 청문회라면 그냥 통과 의뢰일 뿐이고 최악의 경우 거짓말 대잔치로 전락해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비추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집안 병기 얘기, 쓰레기 분리수거 얘기 등등으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는 하태환 작가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사랑한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원으로 누굴 이끌지도 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은 공직뿐 아니라 공직자 자신도 공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 모든 게 투명해야 한다는 거고 청문회는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청문회라면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7월 14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통과 의뢰였습니다. 비와 함께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북부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밤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강한 바람도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부산 23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가 28도로 비가 내리는 동안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